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 역사를 잊지 않을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후국 영웅들을 기억하고요. 그에 맞는 보훈과 예우를 하는 것이겠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인 지난 6월에 관련 행사는 많았습니다만 과연 그 의미를 기억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정부도 최근에 호국 영령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을 밝혔죠. 지금도 국가의 보훈을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들이 많고요. 수당 편차와 보훈병원 걸린 문제 등 해결되지 못한 현안도 여전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호국 보훈 기억하고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보훈의 의미와 전북 지역 호국 영령과 유족들의 사례, 또 제대로 된 보상과 예우를 위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호국 보훈의 의미와 실천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긴 한데 현충일에 잠깐 묵념한 거 외에는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하루 쉬는 날로 여기는 분들도 많은 게 현실인데요. 우리나라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전쟁부터 참전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아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일상생활에서 기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족이나 참전하신 분들 수당도 많지 않고 지역별로 다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희생하고 힘들게 살아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예우를 하고 걸맞은 대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국가유공자나 참전용사 유족들이 많은데요. 전북에서 어떤 분들이 활동했고 어떤 유적지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역사적인 장소를 탐방하는 그런 교육과 체험활동이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 지역에 보훈병원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료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대부분 고령 인구고 부상당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정치권과 지자체가 보훈병원 설립에 힘을 모아줬으면 하고요. 또 이분들에 대해서 지역이나 시민들이 소통을 늘려나갈 수 있는 자리도 많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네. 자, 도민들이 생각하는 호국 보훈의 의미와 실천 방안에 대한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남전 참전자회 고광남 전북지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전몰군경 유족회 김영도 전북지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영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에 광복회 이강한 전북지부장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이 호국 보훈의 의미에 대해서도 함께 하시는 분들에서 알고 계실까요? 전북에는 독립유공자가 계시고요. 전몰 군경유족, 또 월남전 참전, 6.25 참전유공자, 상위군경, 무공수훈 많은 부분의 보훈단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중에 세 곳의 단체 지회장님들을 모시고 말씀 나눠볼 텐데요. 먼저 김영도 지부장님, 저희가 네네. 방송 전에 살아오신 이야기 좀 들었습니다. 저도 이 보훈 가족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얼마나 많은 요즘의 젊은 세대들이 보훈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까. 사실 그 당사자들께서 들으시면 참 서운하고 섭섭할 정도의 힘든 시기들을 겪으셨는데 오늘 그냥 편안하게 저희들에게 역사라는 어떤 개념보다는 그 살아온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몰군경 유족회를 벌써 16대, 17대, 19대 1위까지 오랜 시간 이끌고 계시는데 일단 전몰군경 유족회를 좀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네네. 우리 전몰군경 유족회는 그 6.25 전쟁에서 전사하신 군과 그리고 경찰 유족으로서 전라북도에는 전사자 유족이 약 2,200명 정도 있고요. 예. 그 외에 순직 유족, 전상 유족, 공상 유족 모두 합쳐서 한 2,800여 명이 활동을 현재 하고 있고요. 예. 저희 단체 대부분이 그 부모 없이 자라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예. 늘 그 우리 회원들끼리 아픔과 기쁨을 같이 지금 나누면서 그 호국 장병의 그 유지를 이어받아서 여러 가지 그 선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충일 행사하고 또 그 호국원에서
6.25 참상을 알리기 위한 사진 전시회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쉼터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참배객 유족들에게 그 커피나 음료수 이런 거 무료로 제공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6.25 참상을 알리기 위해서 또 이제 그 사진 전시회 예,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예. 올해는 그 회원들을 위한 그 이문 공연도 했고 저희들이요. 그리고 얼마 전에 6월 22일 날 그 전주시 궁경묘역에서 호국영령 합동 추모제도 예. 했습니다. 그 많은 행사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 관계자들만의 행사로 전락이 된 부분 같아서 좀 씁쓸한 마음도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네. 우리가 역사를 특히나 이제 근현대에 있는 역사를 마치 책으로만 배우고 그리고 6월 정도나 돼야 뭐 호국 보훈의 달 해서 이제 방송에서 조금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그때 6.25 전쟁 당시 그러니까 50년 6월 25일 그래서 53년 7월 27일 이제 휴전 협정까지의 3년 1개월 예. 단순히 어떤 물리적 숫자의 전쟁 기간이 아니라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겪으셨을까라는 그 어떤 구체적인 경험담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때 굉장히 어린 나이셨습니다. 그렇죠. 예. 뭐 뒤에 소개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저희들이 이제 그 2살 때거든요. 지금부터 73년 전이니까. 이야. 예. 제가 올해 75입니다만은 2살 때 그 아버지 전사하시고 어머니가 이제 그때 19살, 20살 때였거든요. 그 예. 젊은 나이에 미망인이 되신 거예요? 예, 미망이 된 아이고. 것이죠. 진짜 피워보지도 못하고 미망이 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시기적으로 또 어려웠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을 때여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의 반강제로 재혼을 다 재가를 시켜버렸어요. 아이고. 어머니들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젖을 먹고 커야 되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고아가 이웃집에 되셨네. 예, 젖동량을 하고 컸어요. 유아 때는. 이야. 예.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 때는 이제 친척집이 저희는 친척이라도 있으니까 친척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풀이라도 비워주고 소죽도 끓여주고 또 때로는 나무도 해서 이렇게 해서 같이 더부살이로 했었죠. 예. 예. 유족이라고 해서 참 뭐 이 국가 유공자의 유족 그래서 뭔가 많은 지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만 그 살아온 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 힘든 시기를 겪으셨습니다. 뒤에서 차차 또 얘기를 들어보도록 네네네.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많은 보훈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전쟁이 아닌 그 베트남의 전쟁에 참전했던 물론 참전 용사들이 있습니다.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특히나 이분들의 전쟁에 대한 역사를 상당히 많이 이제 잊혀져가는 역사 속으로 우리가 지금 많은 기억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 방송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고강남 지부장님 통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부장님도 실제 참전 용사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21살 때 예. 부산 제3부두에서 3만 5천 톤급 정도 됩니다. 배 크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높이가 뭐 한 그 아파트 5층 높이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군함인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시죠? 예, 그렇죠. 이제 예. 군함인데 그게 이제 수송선 역할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부산항을 출발하기 전에 그 부모들이 이제 찾아와요. 그러면 이제 그 5층 높이 되니까 예. 그 뭐 뭔가를 막 가진 내 자식한테 뭐를 전해주고 아유, 싶은데 그렇겠죠. 헤어지기 전에 예. 죽고 내 자식이 전장터로 내몰리고 있는데 가는데 그 뭐라도 마지막 이거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부모 심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살아 돌아올지 모른다는 그 어떻게 불안감.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뭐 산부두에게 눈물바다 그러고 뭘 던지고 하는데 줄을 달아가지고 뭘 묶어서 던져요. 그러면 자기 자식한테 전달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막 아무나 잡고 그래 누구라도 이제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예. 다. 그래서 이제 4박 6일을 갑니다. 태평양을 지나서 이렇게 쭉 가면 우리나라 근해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망망대해에서 날치들이 날아다니고 그런데 그 배가 그 롤링을 시작하는데 이제 파고가 높아지고 예. 뭐 이렇게 거친 파도를 만났는데
이게 뭐 그 큰 배도 뭐 종이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이게 뭐 이렇게. 예.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내부에 심상이 이제 그 5단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제일 쫄병이 이제 제일 위에 올라가고 제일 맨 밑에 이제 그렇게 하고 이 배 승선 인원이 1280명 정도. 예. 그러니까 전투 병력과 지원 부대, 십자성 부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맹호 부대 소속인데요. 예. 그렇게 해서 월남 땅에 처음에 이렇게 부두에 접안하는데 그 월남 아가씨들보다 이제 꽁까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꽃다발 들고 이렇게 환영식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도착하자마자 이제 포소리가 나는 거예요. 대포 뻥뻥 터지는 소리가. 그게 나중에 보니까 155mm. 이야. 그게 사랑가마 뭐가 무게가, 날아간다. 예. 뭐 이런 거였어요. 이제 값으로 따지는데 그런 이제 공포스러운 분위기부터 조성이 되고 예. 이제 장갑차가 막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그 배치하는 곳으로 이제 이런 것으로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32만여 명이 9년여간 월남전 참전해서 5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현황도 좀 함께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전 인원은 이제 32만 5천 명이 예. 8년 8개월 동안 1964년에 이제 그 우리가 파병이 돼가지고 예. 8년 8개월간 이제 전쟁이 이렇게 있었는 전쟁 기간이었었는데 5,099명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전사자 예. 수가. 그리고 중상자, 경상자가 뭐 무려 이제 11,000여 명. 네네. 그러면 이제 팔다리가 정말 다 그렇게 없어지고 그런 중상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분법은 국가에서 구분법이 이제 후유증이에요. 후유증. 야. 후유증과 후유의증이 있는데 예. 의증은 고엽제 환자고 그렇죠. 후유증은 직접적인 거니까 이제 후유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 수가 이제 11,000여 명이고 예. 고엽제로 피폭 당해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기형아 출산까지 하고 그 정말 고통스러운 세월 보내신 분들 예. 그 10만여 명이 직접 그 제초제 그 고엽제로. 피폭을 예.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우리 그 전라북도 전사자 수가 이제 546명인데요. 예. 임실 호국원에서 작년에 이제 행사를 했습니다. 유령제 행사를 했는데 예. 그 앞전부터 했지만 이제 코로나로 해서 한 3년 정도 하지를 못하다가 작년에부터 시작했고 다시 그 유교식으로 해서 정성껏 예. 유령제 행사를 합니다. 그 참 글쎄요. 이제 70대 이제 중반을 예. 넘기셔서 이제 80 이렇게 연세가 벌써 그렇게 드셨습니다. 예. 엊그제 일 같은데요. 예. 특히나 뭐 오늘 또 스튜디오 밖에 익산 또 지회장님도 오셨습니다만 그 당시 그 헬기에서 떨어지는 그 고엽제가 시원하다면서 그러니까 그 더위 속에서 팔을 걷고 그게 얼마나 이게 인간에게 해로운 건지 그 당시도 모르는 채 이제 고엽제 이제 피해자가 됐고 또 전우회가 만들어지고 참 힘든 시기를 겪으셔서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세요? 이 546명의 위령제도 지내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 이런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좀 하기가 그렇지만 예. 그 베트남 전쟁에 이게 그 나가게 된 건 명령에 의해서 나간 거 저 전장에 이제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전라남북도 이렇게 그 좀 그 못 사는 사람들 위주로 전방에 배치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이제 후방에 우리 그 군대 시절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아니 그런 셈이었고 그러고 이제 전방에서 가서 군대 생활을 해보니까 경상도 병력하고 또 마찰도 잦았고 이제 이렇게 또 한 주기가 지나서 또 전라도 병력이 그 이제 장악하고 고참이 되면 또 경상도 병력이 들어서 그때부터 그 지역 감정이 조장되고 뭐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이 또 이렇게 이제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그 국가 예산이 예.
그 작년 올해 예산이 638조입니까? 뭐 정확하게 제가 뭐 이제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 애우라는 게 자꾸 6월달 그 호국 보훈의 달을 이제 맞아서 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그 수사적인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는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 그런데 대만이라든가 다른 그 우리하고 비슷한 이제 선진국에서는 한 2.5에서 한 3% 정도, 미국은 4.4%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지금 이제 우리 보훈처가 격상이 돼가지고 뭐 보훈부로 그렇죠. 성격이 됐습니다만은 그것도 다 우리 그 옆에 계신 김영도 지부장님이야 우리 보훈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이거는 보훈부와 선진국이 될수록 예. 애우가 달라지려면 국가가 이제 그 뭐 직제도 그렇고 이제 우리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좀 똑바르게 뭐 2% 이상이라도 돼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예. 보훈부 예산이 제가 알고 있기는 6조 5,800여 원이 돼요. 올해 집행하는 예산이. 그러니까 예. 보훈부 예산을 좀 20조 이상은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 뭐 그때 후보 시절에 공약사항이 뭐 가족 여성 가족부를 폐지를 하고 한다. 뭐 예.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성 가족부가 20조 아니 40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40조가 배정받았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20조라도 일단 예산이 확보돼야 되지 않겠냐.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좀 자, 뭐 예. 조금 더 이제 우리 지역 상황을 잠시 후에 더 살펴보면서 어떤 또 차이가 있는지도 말씀 드려야 되겠고요. 어쨌든 잠시 후에 또 이강한 광복회 이야기를 지부장님 통해서 듣겠습니다만 김영도 지부장님 6.25 전쟁 이제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행사들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이 유족들의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씀, 예, 그 부분은 좀 우리 쉽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그 올해 그 6.25 전쟁 73주년이고 그래서 예.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중단이 됐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많은 행사가 있었죠. 우선 현충일 행사, 그리고 저희 단체 주관하는 추모제, 그리고 전라북도의 전북 보훈대상 시상식 등 행사가 많이 있었고요. 또 그 35사단 오획제 사단장께서 그 콘서트하고 음악회를 개최해서 보훈가족들하고 같이 그 행사에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예. 올해는 행사가 좀 많았습니다. 예. 자, 그런 행사와 더불어서 우리의 전쟁에 대한 역사 또 아픔을 나누고 있는 유족들의 그 정신도 함께 우리가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의 오늘 호국 보훈의 달 지난달이었습니다만 참 조금은 뒤늦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광복회 이강한 전북지부장님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지부장님 오랜 시간 벌써 2016년부터 광복회 전북지부를 이끌어오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뭐 1년에 한 번 모시는 것도 참 송구합니다만 이렇게 또 나오셨습니다. 바쁜 일정 보내시고 오늘도 오셨어요. 아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광복회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일제 강점기 36년을 지내오면서 우리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정신을 기리는 단체 이렇게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광복회는 독립운동을 하셨던 본인 그리고 그분의 유족들로 구성된 단체인데 예. 실제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 독립운동가 분들이 오래되셨잖아요. 맞습니다. 150년 전부터 이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존하신 분이 안 계셔서 그분의 한 사람의 유족을 회원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전라북도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은 1,200명이 되는데 예. 살아서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유족은 274명만 있습니다. 예. 예, 나머지도 뭐 딴 데 일지로 나가신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유족 숫자는 500이 지금 못 미치고요, 반절이. 예. 근데 이런 분들로 하여금 광복회를 운영을 하면서 독립정신,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민족 정기가 어떻게 바르게 가야 할 것인가를 주로 주사업으로 하고 예. 이제 그다음에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업적을 선양하는 일을 내용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지부장님도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임실 오수에서 3.1운동을 주도하셨던 주동자 분 중에 한 분이신 이용희님의 손자 되는데 예. 오수가 3.1운동이 좀 거세서 독립운동가가 많은 분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44분이 나왔는데 그중에 16분이 저희 집안 할아버지들이어서 영광스럽게도 그 훌륭한 가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의 어떤 영광은 있습니다만 살아온 현실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아오셨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어느 분들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으니까 특별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어렵지만 진실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회원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눈물겨워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하면 어느 분이 그래요. 할아버지가 원망스러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군산의 이인식 선생님 같은 경우 거부였습니다. 지역에.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요즘 재산으로 환산했을 때 한 200억 상당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다 털어 넣고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그 자손 아드님이 광복 이후에 전주에서 학교 교편 생활을 할 때 그 며느님이 그랬대요. 우리가 살 집이나 하나 남겨놓고 하지. 지금 새빵살이 하는 게 이게 말이냐고 할 정도로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그 유족들이 살았는데 그래도 이분들은 지식이 있어서 교편이라 생활이라도 하셨는데 그런 직업을 갖지 못한 분들은 압박받고 서름 받으면서 막노동이나 이런 걸로 생계를 하다 보니까 평생을 공부를 못하고 학교를 못 다녀서 60에 정년된 나이에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지금 이제 70 넘어서 대학을 가려고 준비한다고 하는 분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잘 살 수가 없죠. 그런데요, 이제 세 분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입니다. 정말 우리가 경술국치라고 말하는 그 긴 시간을 거쳐 광복이 됐습니다만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6.25라는 전쟁이 동족상잔이 벌어졌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이제 산업화로 가는 길목 속에서 베트남의 전쟁에 또 참여를 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하신 분들의 이 유족의 삶이 우리가 대한민국이 공이 OECD 12안에 드는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삶은 과연 그래서 오죽하면 할아버지가 원망스럽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무엇이냐. 물론 역사적인 정신, 독립에 대한 정신, 호국에 대한 정신은 당연히 이어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예우도 어느 정도는 현실화가 돼야 되는 게 마땅한 얘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보훈 말로 그 보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은혜를 갚는다 이런 정도 개념이 되는데 실제로 그 보훈이 어떤 개념이 되는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거창하게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이 지금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지금 굉장히 암담함을 느낍니다. 옛날에 그 국가가 경제가 어려워서 살기가 힘들 때는 특별히 생각해서 수당이라고 얼마씩 주는 것이 큰 혜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복지 제도는 그냥 차라리 못 살고 가만히 있으면 먹여 살리고요. 나이 먹고 늙으면 노령수당이라고 얼마씩 줍니다. 노령수당이 30만 원씩 주어집니다. 지금 아마 다른 분들 전투수당이다 무슨 수당이다 주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까 대충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월남전 참전자 전투수당 6.25 참전자 수당을 얼마를 주는지 들어보시면 이게 보훈이라고 보는 건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금액을 얼마를 줬냐 안 줬냐 문제가 아니라 예우를 하고 있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초창기에 원어 정책이 시작됐을 때 나라가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10만 원 주면 굉장히 큰 도움이었죠. 지금 10만 원 주면 애들 장난감도 못 삽니다.
근데 그걸 이어서 10만 원씩 몇 프로씩 인상해가지고 자 30만 원, 50만 원 준다고 하고 생색을 내는 거, 이 보훈이고. 예. 그냥 차라리 나이 먹고 늙어서 가만히 있으면 30만 원씩 준 노령 정책은 왜 나는 안 주냐고 말도 안 해요. 예. 이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보훈에 합당한 건지에 대한 판단을 예.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두 또 단체 대표로 나오셨기 때문에 고강남 지부장님, 그 우리 월남 참전 용사분들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지역과의 또 차별 차이가 있는지도 좀 예, 말씀. 그러니까 지금 광복회 지부장님 하신 말씀처럼 예. 웃음밖에 안 나는 거잖아요. 기초수급자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뭐 우리한테 뭘 줬다 이러면 중복이 안 된 거잖아요. 중복으로 뭐 지급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참전 명예수당이 예. 원래 그 문재인 정부에서 18만 원인데 12만 원 그때 파격적으로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원 됐어요. 30만 원 돼가지고 또 이제 뭐 4% 3% 이렇게 올라가지고 35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예. 윤석열 정부에서 후보 시절에 공약한 게 뭐 배로 주겠다, 70만 원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면 70만 원 준다는 얘기는 쏙 들어가고 올려준 게 이제 4만 원 올라갔어요. 그래서 39만 원입니다. 39만 원. 예. 그러니까 제가 기초 수급자 분들한테 이게 그 비유해서 죄송한데 자우지간 이 현실적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뭐 그 얼마를 보태면 100만 원 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질병에 시달리고 아까 그 전쟁터에서 트라우마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6.25 우리 선배님들은 이제 여기 우리 그 풍토병 같은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월남이라는 곳은 아열대 지방. 지금 우리도 이제 기후 변화가 돼서 예, 기온이 예. 많이 상승돼서 지금 아열대 뭐 이렇게 기후가 왔다고 그러는데 그때 거기 가면 이제 풍토병이란 그 말라리아가 성행을 해가지고 모기가 엄청납니다. 이제 보초를 서는데 거기 말로 그 시체 말로 모포 세장을 뚫는다는 그런 그 막 극악스러운 모기하고 예. 전쟁. 그래서 그 병에 걸리고 고국을 그리는 그 고국을 그려 내가 보초 서면서도 살아갈 것인가. 예. 그런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해서 국가가 이렇게 경제 부흥을 했다면 예.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던 1% 겨우 되는 거, 그 좀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지금 이제 보면 평균 지금 저 앵커님이 이 자료를 이제 보셨을 건데 예. 전국에서 제일 그 애우를 받고 그나마 이제 명예수당 많이 받는 데가 충청남도예요. 충청 서산시가 매달 53만 원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익산하고 전주가 8만 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중앙에서 자료를 다 집계를 했는데 야. 거기 그 평균이 20만 원 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이. 예. 그런데 익산 왜 전주는 8만 원밖에 안 줍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제일 많이 주는 데가 13만 원 지금. 진안이 13만 진안이 원이고. 13만 원입니다. 근데 그래도 53만 원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 공약을 실천할 것이냐 이렇게 예. 하니까 임기 내에 뭐 주겠다. 그렇게 나누어서 주겠다 이런 거고 또 그것도 이제 50만 원으로 또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6.25 전몰 군경 유족회의 현실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6.25 전쟁 끝나고 나서 그 국가유공자나 유족에 대한 언어 정책이 세워지긴 했었죠. 예. 그때 당시에 저희 기억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년에 쌀 한 말, 어쩔 때는 두 말, 뭐 그 정도였기 때문에 생활에 보탬은 전혀 되지 않았었고요. 예. 예. 그때 당시에 너무나 어렵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유자녀들은 그 이 교육이라는 것은 사치에 불과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로.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전몰 유족들이 나이 40세 정도 돼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아무 보상 없이 돌아가셔 버리니까 그때 정부를 상대로 해서 92년도부터 투쟁을 했어요. 10년간. 예. 그러니까 분신 투쟁까지 해가면서 얻어낸 것이 특별법 유자녀. 예. 그것도 연금이 아닌 수당으로. 아하. 예, 수당도
앵커님께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 사망자가 있고 부상자가 있어요. 보상금을 누가 더 받을까요? 사망자가 원래 더 많아야 되는데 많죠. 예. 많아야 되겠죠. 예. 그러면 전사자가 있고 상이자가 있으면 전사자가 예. 당연히 많이 이게 사회적인 통념이에요. 그렇다고 뭘로 보나? 생각되는데, 예. 현실을 보면 뒤집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 전사자가 상위 6급 수준의 그 수당을 받고 있어요. 예. 상위 6급이면 이 손가락 한 마디 나간 것 정도인데 전사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6.25가 얼마나 중요한 전쟁입니까? 독립이 돼서 6.25에서 전사에 거기서 져버렸으면 우리나라 월남 파병도 없고 없었어요. 사실 목숨 바쳐서 지켜낸 그 사람들을 말로는 늘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지만은 6급 그 정도 수준의 수당을 받고 있다니까요. 저희들이요. 예. 예. 이번에 이제 보훈부 승격도 됐고 그랬으니 보훈 보상 체계가 정말 재정비돼서 예. 제대로 보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상과 예우는 국격의 문제이고 또 우리 지자체에도 좀 그 기본적인 통상적인 개념이 정리가 되어야죠.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예. 지금 그 아까 유족회 말씀이 있었지만은 6.25 전쟁이 끝나고 원어보상법에 의해서 살리려고 한 게 제우 생계에도 못 미치는 뭐 이거 그것들을 시작을 하고 물론 그때는 나라가 어려웠다고 보고 그렇겠죠. 그럼 나라가 먹고 살만해지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우가 가고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 원어법이나 이 보상법에 딱 묶어서 그 규정대로 시행을 하고 사회복지제도는 그냥 퍼주는 제도로 앉아서 아까 생활이 곤란하면 뭘 주고 못 주고 아까 뭐 장애인이 되면 뭘 주는데 월남전 가서 다친 사람하고 장애인은 어떤 수당을 받을 것이냐 비교를 해봐야죠. 예를 들어서 이런 보장 제도에서 모순점들이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컸는데도 수정이 되지 않은 상태. 예. 이렇게 이어져 가니까 이것이 의식도 보훈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예. 보훈을 받는 사람도 받았다는 의미가 없어지고 그러니까요. 이런 현실이 있는 것이 지금의 상태이고 물론 이제 이관지 부장님 말씀 속에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차상계층에 대한 사회복지도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아니 저는 그 부분을 예. 비난을 그렇죠. 하는 게 그런 아니고 건 아니시고 당연히 예. 지금 그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국가에 예. 공을 세운 분들한테는 그보다 나은 예우를 이것을 더해드렸습니다라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알겠습니다. 그만큼 못 미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지 왜 사회보장제도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보장받아야 할 분들은 보호를 받아야 맞습니다. 근데 보훈이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국민들이 믿고 나라에다 목숨을 바쳐도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보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훈 정책의 근본 방향을 정부에서는 뭐 끝까지 책임진다고 그러는데 국민이 내가 죽어도 우리 자손들이나 가족들이 나라가 다 먹여 살려줄 거다. 걱정 없다. 그리고 우리 애들들은 대우받아가면서 살 거야. 이런 믿음이 가게 해줘야 다른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마음 놓고 나가 싸울 수 있는 것이 보훈이지. 그런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 그렇게 큰 개념이 없는데 지금까지 처음에 그 비상적으로 약간 그 보살핀 정도의 개념의 보훈을 주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매여 가지고 더 이상 인상하려면 힘들고 지자체에서는 정부에서 주는데 지금 문제는 법은 국가 보훈법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그 지원할 의무를 2개를 놓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줘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힘이 있다라고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위가 지금 서로 미루어지고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러고 또 그래서 아니 문제가 뭐였냐면은 지금 그 법으로도 우리 이제 국가 유공자나 유족이나 다 국가 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그렇습니다. 예우법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정해져 있는 대로 이 보상을 하면 되고 예우를 하면 되는데 법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그걸 지키지 않고 즉 말하면 정치에 휘말리거나 또는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 보상 정책 현재 이게 제가 제일 잘못됐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우리 유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본인이 전사를 했기 때문에 그 예우를 유족이 당연히 받게 되는 거예요. 국가유공자는 본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본인이 받듯이 유족의 주에 함으로 해야 되므로도 불구하고 지금 법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예우법 7조에 보면
7조에는 보상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원칙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예. 원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 유공자 유족이나 가족은 그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서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즉 말하면 그 유공자가 공이 크면 큰 만큼 적으면 적은 만큼 보상한다라는 그렇죠. 원칙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6급 수준의 보상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 보상과 예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예, 그 부분의 말씀을 그 세 분을 통해서 들었고요. 일단 제가 뭐 제 입으로도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저희 아버지도 이제 월남전 참전용사고 고위업체 전후회신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은 제가 뭐 저희 아버지여서가 아니라 이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면서 그러면 이분들이 고엽제라고 하는 이 인간에게 이제 해로움을 주는 영향으로 피해가 됐는데 제대로 치료받을 병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보훈병원, 단순히 이건 뭐 고엽제 전후뿐만 아니라 우리 유족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없어도 이제 광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훈병원 건립 내지는 국립전주보훈요양원 이건 이제 겨우 이제 얼마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설립이 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지역적으로 좀 차별을 좀 받고 있는 거, 소외받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소외받는 게 아니라 완전 지금 배제된 거나 예.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보훈병원이 지금 뭐 광주 어디서 6군데만 있던가요?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6곳 없는데. 있습니다. 대전, 인천, 네. 부산, 광주, 부산, 대구. 보훈병원이 있는 곳은 아까 고엽제든 상위군이든 실제 저 국가를 위해서 희생 당하신 분들이 예, 예. 직접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전주에 있는 분들은 광주를 가야 되고 예. 그럼 전주에 있는 분들은 광주를 안 가려면 전주의 위탁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위탁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거는 직접 가서 받는 것하고 차별이 있고 예. 또 그러니까 일반 환자들과 함께 그냥 저기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예. 이게 말하자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쪽 예. 분야에. 그다음에 그 대우하는 데서도 차이가 있고 또 그 당사자가 아닌 유족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병원에 가서 받는 혜택도 차이가 없고 지금 예. 보훈에서 문제가 되는 게 당사자 국가 유공자와 지금 유족으로 지금 구분이 되거든요. 예. 당사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족, 광복회 같은 경우도 대부분 99%가 유족이고, 아까 유족회는 뭐 전부 다 유족들이고, 예. 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혜택은 아까 저 보훈병원 유무하고 상관없이 지금 전혀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라서 그렇습니까? 그게 굉장히 억울한 거죠. 이게 본인 당사자들은 그래도 조금씩 차별이 있는데 예. 유족들은 그런 혜택을 받는데 저는 차별이 예.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보훈병원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좋을 거다. 편리하니까 예. 좋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보훈병원을 건립을 하려면 약 2,50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예. 뭐 의료 장비니 또 의사 모시고 이렇게 하려면 그 정도 2,50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차라리 2,500억을 병원을 건립할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2,500억을 들여서 여기다가 건립하게 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은 되겠죠. 예. 편리하고. 그러나 저는 의료의 질의 문제가 있다. 보훈병원으로. 보훈병원을 건립해놓고 니네들 이 병원으로 가. 이것보다는 위탁병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낫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전북대학병원도 위탁병원을 안 해주거든요. 왜? 예. 지금 예수병원 예. 하고 있죠. 보훈병원을 보훈병원 위탁병원을 대학병원 해줘버리면 보훈병원이 망해요. 문 닫는다고요. 안 가요 보훈병원. 그러니까 그 질의 수준을 의료의 질 서비스가 그것 현실화돼야 되는 때문에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그럼 예. 아유 국가유공자 희생하신 분들을 서울 아산병원이고 삼성병원이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가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해야지. 예. 그거는 의료 체계의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훈병원을 짓는다는 거는 아까 예를 들어서 전쟁에 가서 총을 맞아가지고 바로 부상당한 사람들이 직접 치료할 수 있게 한다거나 아까 뭐 고엽제 치료를 받을 분들을 직접 치료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 질병과 관련된 또 다른 저기들은 그냥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굳이 그걸 위탁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국가 유공자들을 혜택을 줄 수 있는 규정만 삽입해 주면 된다는 거죠. 아까 예. 그 기초생활수급을 얘기를 했는데 사회보장법에 아까 저 국가 유공자의 그 예우를 받는 사람들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50% 감면을 해주든 10% 감면을 해주든 하는 규정만 넣어주면 아무 병원에나 가서 받으면 되는데 그걸 꼭 내가 지정한 위탁병원에만 가서 받아야 되고 위탁 저장 안 된 데는 못 가고 이렇게 되는 거는 불편을 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까이 있는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그 진료비 혜택을 받으면 그게 도움인 거죠. 그래서 그 진료 시스템을 굳이 같은 의료복지 안에다가 막 저 병원 안에다 묶지 말고 보험부가 묶지 말고 요거는 아까 일반 전문 그 의료 시스템인 복지부의 의료 시스템에 연계를 해서 알겠습니다. 거기에다 감면 제도를 넣어주면 된다. 일단 두 단체는 그래도 유족들이시고 당사자가 되시는 우리 월남 참전 용사분들은 실제로 지금 이제 피해로 인한 환자 측면 당사자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두 분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보험병원을 가서 이게 우리 전라북도 이게 전우들이 가서 진료를 받아보면 회피를 해요. 아까 질적인 현상이 나타나니까 의료의 질이 그러니까 거기 근무한다고 해서 그 이제 의사분들이 그 페이가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탁병원을 갔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이제 보험병원에 갔을 때 보험병원에 갔을 때도 그렇습니까? 보험병원에 갔을 때 저는 익산에서 차라리 아주 그 인지도 높고 그 실력 있는 의사 그 좀 높은 분한테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제 돈을 내고 차라리 광주를 안 가고 첫째는 시간이 절약이 되고 그다음에 광주 가서 그 의사분하고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광복회 지부장님 말씀처럼 거기 이제 그런 내용만 삽입해서 그러면 전국 가서 뭐 아산병원을 가든 진짜 그 우리가 원하는 질적인 수준이 있는 병원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월남 지부장님 말씀도 그렇잖아요. 이게 보험병원을 짓는 거 건립하는 것보다는 2,500억이면은 우리 100만 보험 가족이 25만 원씩 수당을 인상할 수 있는 액수예요. 차라리 그것을 보상으로 돌리고 건립할 것을 위탁병원 제도를 활성화해서 어디든지 편하게 그냥 가서 내가 받고 싶은 데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낫겠다. 그 이제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직접적인 사례니까 이제 광주에 예를 들어서 보험병원이 생겼어요. 여기도 이제 보험병원을 지었다고 칩시다. 전라북도에다가 이제 뭐 우리 그 시간적인 하루가 뭐 광주 가면 소진되지 않습니까? 그 귀중한 시간이.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그 우리 그 저 소비자 측면에서 우리 그 숫자가 광주하고 보험병원에서 제가 보험병원장하고 얘기도 해보고 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호남권에 이제 하나를 두는 것이 그 이유더라고요.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광주 저기 충청남도도 하나예요. 충청남북도 하고 대전을 묶어서 이제 그렇게 그 유성애가 보험병원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지어달라고 우리 같이 이제 이렇게 그 대전에다가 지어달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이게 그 환자 이 숫자가 이렇게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 걸 맞출 예를 들어서 지금 저 보건 요양병원이 생겼어요. 전라북도에 전주에 요양병원에는 그 치료보다는 요양하면서 저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전주 박물관 부분에 있습니다. 가는데 혜택은 하나도 없어요. 입소하는데 우선권만 주었지. 그렇습니까? 이게 있어야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됐고 결국은 말하자면 그 어쨌든 당사자들이 그 이용을 하는데 환자들은 내가 가까운데 그리고 내가 가고 싶어하는 병원에 갈 치료를 받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인데 그것이 묶어져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기획하면서요. 사실 이제 단체 세 곳에 우리 지회장님들을 모셨습니다만 사실 이 보훈청의
관계자가 나오셔서 말씀을 또 하실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 섭외를 했는데 그 여러 사유를 들면서 못 나오겠다. 사실 그래서 왜 못 나오실까? 또 나오셔서 하실 말씀이 불편하실까? 들어야 되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견 전달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냥 막 때를 써서 뭐 그냥 수당을 달라 지금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좀 섭외할 때는 우리 보훈지청의 뭐 동부든 서부든 지청장님들 좀 나오셔서 말씀도 해주시고 또 말씀도 들으시고 좀 하셨으면 정책적인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예, 이 예. 내용 이런 보훈 정책에 관한 거를 보훈부에다만 맡길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 정책으로 토론을 통해서 정책이 예, 예. 만들어진 걸 건의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자, 오늘 호국보훈 기억하고 실천하는 방법 그리고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올남전 참전자외 고광남 전북지부장, 전몰 군경유족회 김영도 전북지부장, 광복회 이강한 전북지부장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벌써 이제 한 8분도 남지 않았는데 일단 각 단체의 역사적 사건이 다르고 또 예우가 좀 다른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돌아가신 우리 유족 분들에 대한 뭐 유령제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또 기리는 어떤 정신의 비라든지 어떤 또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전달되고 계승되어야 될 어떤 숙제들이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올남전 창노들의 넋을기리는 합동 유령제가 9월에 또 예정돼 있으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그 아까 이제 전자에 말씀드렸으니까 그 사망자는 우리 전라북도 관내 546명이 이제 전사를 했기 때문에 그 넋을 기리는 이제 그 위령제를 9월 13일 날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좀 아쉽다고 하는 게 제가 1209 그 육성회장 뭐 운영위원장까지 해서 36살 때 그 교육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50세 때 2000년도 4월에 옷을 벗었는데 그 저는 그 교육을 통해서 월남전에 이렇게 참전하게 된 배경이라 할지 그 전쟁에 참혹한 그 참상 아까 그 우리 같이 온 익산시의 그 지회장님이 리얼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소대장이 옆에 돌아가시는 걸 직접 목격하셨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보비치로 이렇게 설치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이게 뭐 지도 놓고 뭐 무슨 쥐잡이 하는 식으로 예. 그렇게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이제 그런 참혹한 전쟁을 그런 역사를 근대사에 좀 어떻게 교육부에다가 교육부 장관을 만나 뵙고 좀 이렇게 강하게 저는 우리 단체 예. 그 몇 분들하고 가서 면담을 좀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는 교육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교육이 이제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 뭐 아카이브라든가 기록물 뭐 이렇게 쭉 홍보물 만들고 있는데 예. 그까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학술 세미나 같은 것도 해요. 뭐 학자들 모시고 하긴 하는데 예. 그렇게 근대사에 우리의 그 참상을 또 좀 알리고 예. 후대들의 교육 좀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전몰 군경 유족회 전북 지부의 김영도 지부장님. 네. 예. 정전 70주년 전쟁 73년이 된 시점에서 이 유족으로 살아가는 현실 하고 싶은 말씀들 많이 더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 국가에서 지금 그 지원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예. 예우 차원에서 그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이게 그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예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보훈 정책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일예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민족과 종교, 인종이 다 다른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나라가 미국인데 그 미국 같은 나라는 전 세계에 나가 있던 병사가 잘못돼서 죽음으로 돌아올 때 시간과 뭐 이걸 따지지 않고 대통령이 됐든 부통령이 됐든 나가서 국민을 대표해서 예우를 한다고 해요. 아마 국가의 그런 큰 힘이
그런 예우 차원에서 그렇죠. 이게 다 모든 것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예. 앞으로 이 보훈가족의 보훈 정책을 보훈부 승격을 계기로 해서 제대로 좀 세워서 좀 예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예. 단순히 부처의 승격이 아니라 현실적인 내용들이 예. 함께하는 병행되는 그런 정책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시고, 자 이제 광복회 또 하고 싶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강환 지부장님. 저희들은 주로 하는 일이 물론 먼저 돌아가신 그 애국지사님들, 순국 선열들을 위해서는 매년 11월 17일 날 추모제와 합동 기념 행사를 추모 행사를 통해서 선열들을 기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독립 정신, 자주 정신, 또 우리나라에서 독립이 운동이 있었던 이런 일들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행사 위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1절에는 또 3.13 전주 행사를 재연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직접 학생들과 함께 그때의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답사를 했던 기억이 있고, 또 4월에는 임시정부 수립 기념 행사를 기존학교 학생들과 함께 정부 수립의 의미를 한번 다져보기도 했습니다. 이게 또 8.15가 돌아오니까 8.15 광복 그러네요. 경축 기념 행사를 해야 되고,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했던 걸 좀 성대하게 행사를 해볼 계획이고요. 또 경축의 의미를 젊은 사람들과 시민들이 함께 나누기 위해서 경축 음악회를 11일 날 개최해서 사람들과 함께 그 역사적인 맥을 짚어가면서 축하를 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 말씀을 조금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환 지부장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알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과 함께 독립운동가들을 어떻게 기억할까 싶어서 올해 지금 제1회 전라북도 교육감배 컨텐츠 경연대회 독립운동가를 찾아라. 이건 학생들이 찾아서 독립운동가를 찾고 기록하고 영상을 만드는 걸 모아서 시상을 하고 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고 곧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런 그 어려운 그 나라를 빼앗긴다거나 침략을 당한다든가 지금처럼 외국에 무시를 당하는 일을 없도록 하는 국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주고 기억해주고, 또 그분들의 희생이 보람된 것이었다고 좀 그 명예롭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도 지부장님. 네. 이 시간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유해 발굴 문제인데요. 우리 그 6.25 때 전사하신 분들이 14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지금 12만 한 7,800명 정도 유해 발굴을 아직도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시기적으로 이거 늦게 시작했다. 92년도 지금부터 10년 전에 유해 발굴을 시작했는데 지금 13,000여 분이 지금 발굴을 못했거든요. 국가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뭐 경제대국이니 뭐니 말로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 유족으로서는 진짜 가슴 아픈 일이라고요. 아니 아버지 이런 것도 분한데 가족의 품에 지금 안겨주질 못하는 이 국가의 이 행태에 진짜 이거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유해 발굴도 빨리 좀 서둘러서 더 확대를 해야죠. 해서 유족들 품에 안겨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것도 90년도 안 돼 70년 전쟁 얘기가 지금도 발굴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하면 150년 전 독립운동가 이야기는 더 발굴이 안 돼 있죠. 알겠습니다. 고강남 올람 참전자 전북 지부장님. 저는 이제 그 결론으로 우리 보훈 가족들은 애우에 대한 부분에 그 귀를 쫑긋거리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왜 전라북도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립도가 낮다, 뭐 이런 핑계를 대고 그러는데요. 그 진안 군수님한테 저는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나마 아까 전국에 뭐 20만 원 뭐 이랬는데 신안에 13만 우리 이 전라북도 관내에서 제일 높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지자체장님들의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게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 그 의지로 해서 실현이 되고 그럴 텐데
자꾸 뭐 무슨 전라북도 우리 그 낫다. 우리는 뭐 경제력 면에서 뭐 아주 뒤지고 있다. 이것도 자존심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지자체장들이 똑바로 좀 의지를 가지고 예.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새겼으면 좋겠고, 진짜 이 6월달에만 우리 애우를 어떻게 해준다고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김춘진 뭐 이렇게 김제 그 국회의원서부터 전 특별 의원도, 김춘진 예, 네. 의원님이 뭐 발의했고, 정동영 의원님 또 따라서 김관영 도지사님도 발의를 한 게 있어요. 똑같은 예. 내용들인데, 크게 이제 정치권에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임기가 끝나면 거기서 넘어가고 그러니까. 예. 참 뭐, 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 오늘날 이렇게까지 있어 왔던 그분들의 희생이 없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처우도 보훈, 예우는 아직 현실적으로 거리가 먼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의 노력, 또 지자체장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저희가 6월에만 모실 게 아니고요. 저희가 종종 또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전북 군경 유족회 김영도 전북지부장, 광복회 이강한 전북지부장, 올남전 참전자의 고강남 전북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